한국의 제2의 한강 기적이 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겁니다, 지금. 미국이 왜 대단해요? 미국은 전 세계 두 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하나는 군사, 하나는 금융.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금융 강국이 아니라 금융 약국. 금융이 안 돼. 알리바바 마윈이 지금 보고 알리바바 다시 창업해라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해요. 손정이 지금 요즘에 손정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똑똑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안 놀잖아요.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외교관이세요. 그 중국에서는 키신저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오래된 친구. 중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러펑이 오래된 친구면 그냥 오래된 친구. 아니 엄청난 높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키신저는 중국 인민의 오래된朋友다. 중국 인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중요한 동지라는 뜻이래요. 이번에 원래 6월에 미국의 고위 관료 3명이 갔어요. 첫 번째는 블링컨이 갔고, 두 번째 옐런이 갔고, 세 번째 케리가 갔어요. 교배나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이 셋이 갈 때는 별로 뭐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근데 키신저 갈 때는 완전 미국 대통령 이상의 대우를 해줬어요. 러펑류가 왔다. 그리고 시진핑이 엄청 공손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화면을 보면 둘이 같이 앉아요. 동급으로 앉아요. 얼마나 높게 보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의자를 놓고 동급으로 앉아서 이렇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키신저가 지금 그냥 민간인이에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금 신분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똑같이 나란히 앉아서 얼마나 대우해 주는지를 알겠죠. 옛날에 중국은 완전 북한 같은 사회주의였고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소련 냉전 시기에 거의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교도 안 하고 완전 서로 안 노는. 그래서 중국도 그쪽이었잖아요. 구소련 쪽. 근데 어느 순간 구소련하고 중국이 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하는데 사회주의 나라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 공산당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 국가인 구소련에서 배웠다고. 왜 구소련에서 기술 인재를 엄청 많이 파견했어요. 중국의 중공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구소련의 산업 체계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구소련에서 인재를 엄청 파견해요. 기술 인재를. 그래서 같이 쿵짝쿵짝 하면서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소련을 국제사회주의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주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 이래서 구소련에 주로 모든 산업체계를 다 배웠어요. 구소련이 엄청 지원도 해줬어요. 그러다가 중국하고 구소련의 두 공산당이 마찰이 생겼어요. 왜 마찰이 생겼냐면 구소련이 항상 중국을 갖다가 우리는 제일 위에 형님이 아니면 무조건 우리말 들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동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동지 관계지 마치 우리가 얘네한테 종속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립적인 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구소련이 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성 사회주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 모태동은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왜 구소련이 수성 사회주의로 가지? 로선의상에 또 모순이 서로 생겨요. 구소련이 미국하고 조금 친하자 이런 분위기가 떴어요, 당시에. 그래서 걔가 이 모순이 생기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독자적인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로 가려간다 해서 둘이 헤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 보통 적의 적은 동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딱 봤더니 그때는 제일 강대국이 구소련이었잖아요. 구소련을 어떻게 타격 주려면 중국하고 친해야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거 역할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띄운 사람이 당시 외교관 하던 키신저였어요. 키신저가 가서 줄레 총리를 만났고 이제는 두 나라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되지 않아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한 게 키신저였고 드디어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방중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방중을 해가지고 그때 협정을 몇 개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를 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중국은 폐쇄국가였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 다 중국을 봉쇄를 했어요. 북한처럼. 그러다가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그게 글로벌 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중국이 세계로 행해 나갈 수가 있죠. 미국이 이제 수교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개방의 길로 갑니다. 그 정도로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 외교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핵심 역할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키신저가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해졌잖아요. 미국에서 왜 키신저를 보냈겠어요? 일단 요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키신저를 엄청 대우해준다. 이 말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갈등 해결에서 키신저라는 사람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중국도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블링컨이 가고 열린이 가고 뭐 케리가 갈 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별로 그 뉴스를 체크를 안 해도 대충 무슨 얘기할 거고 무슨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별로 저는 그래봤자 뭐 큰 의미가 없다,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키신저가 딱 뜨니까 저는 심각하다, 뭔가 있다. 왜냐면 키신저는 100세입니다 100세면 어떤 나이예요?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요, 이분이 잘 못 걸어요. 사람 부축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 가서 그리고 부축을 받으면서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우리 보통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그때 시간 있니? 누가 이런 전화를 해요? 필요한 사람이 하잖아요.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자고 했어요? 미국 쪽에서 중국을 만나자고 했어요. 세 번 다. 사람들 제가 말하면 자꾸 제강은 끼고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미국이 안 급하면 중국에서 갔겠지. 미국이 뭔가 급한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면 이 100세 키신저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 했잖아요. 그게 무역 전쟁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닐 테고 갑자기 그 일 때문에 키신저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무역 전쟁 해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계속 이어진 게 기술 전쟁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옛날 트럼프 정부 때는 무역 전쟁 주로 했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었고, 바이든이 올라오면서 한 전쟁이 기술 전쟁, 기술 패권 전쟁이. 뭐 반도체, 배터리, 야 중국에 주지 마, 이게 다 기술 패권 싸움이잖아요. 자, 그것도 몇 년 이어졌어요. 뭐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급하게 가야 된, 그것도 앞에 고위 관료 3명이 가고 키신저가 그게 뭘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을 또 이것도 아까처럼 선을 읽어야 돼요. 저는 항상 말할 때 논리를 알려주거든요. 선을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양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한국 전문가나 뭐 서방 전문가들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냉전은 냉전이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신냉전이다. 저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두 나라 관계를 말할 때 하나는 열전이 있어요. 열전은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열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냉전이에요. 냉전은 둘이 아예 안 놀아. 아예 서로 보지도 않아. 옛날 구소련은 자기 진영의 국가들하고 놀고, 미국은 자기 진영 국가, 이게 냉전, cold war. 그 사이에 있는 게 열전도 아니고 냉전도 아닌 게 양전이라고 해요. cool war. 무슨 말이냐면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앞에서는 엄청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 뒤에서는 협력해서 서로 또 윈윈도 하는 관계. 예.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양전이 될 거다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를 양전이라고 봐요. 일단. 자, 근데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이 시작했죠.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했죠. 지금 양전의 형태를 띠는데, 그 다음에 군사 패권 전쟁이에요. 군사. 이게 열전입니다. 열전.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 계속 듣는 게 대만 문제잖아요. 시중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서 기밀 문서가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 대만 수복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설이 돈다. 이래서 시진핑 3기에는 대만 수복에 난다, 대만 통일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하고 중국의 그 항공기가 막 치열하게 지금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지금 대만 이슈가 작년부터 엄청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플로에도 그 내용 정리해요. 대만은 제2 우크라이나가 될 것인가? 그걸 정리를 해서, 아까 무역전쟁, 기술 패권 전쟁, 군사전쟁이에요. 군사는 열전입니다. 자, 그래서 대만은 제2 우크라이나가 될 것인가를 제가 이 책에서 논리를 정리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어요. 키신저가 무역전쟁으로 갈 수는 없고 기술 패권 전쟁도 아니다 보면 언젠 갔을 거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군사전쟁밖에 없어요. 적어도 미국 쪽에서 잘못하다가는 전쟁 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전쟁이랑 항상 우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막 둘이 말싸움하다가 원래는 손을 쓸 생각이 없어서, 무력을 쓸 생각 없어서, 근데 막 말싸움하다가 오만간에 주먹이 나갈 수 있잖아요. 혹은 총이 있으면 총 나가서 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피하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전쟁할 단계는 아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 전쟁을 다른 데서 또 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으로 안 맞고, 첫째 안 맞고, 두 번째 대만은 아직 중국 군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일정 부분 파악은 됐겠지.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냐면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정말 대만 수복을 할 것인지, 정말 열전을 할 것인지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이게 판단이 안 돼 있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동안 무역전쟁, 기술 패권전쟁 하지만 대화 채널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부처별 교류라고 해요. 부처별 교류는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절대 대화가 하나도 없었던 게 군사 쪽이에요. 사령관하고 사령관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서로 상대방이 이게 대충 짐작이 돼요. 근데 아예 안 만나니까 아예 소통이 제로. 이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정보교육 영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안 만나서요. 미국 사령관이 계속 만나자고 이러는데 중국에서 안 만나줬거든요. 중국 사령관이 그 사람 이름이 리샹푸라는 사람인데 왜 안 만났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이 사람 미국 못 가요. 그 후부터 중국 군사 채널하고 미국 군사 채널은 교류 제로. 중국 놀리는 거죠. 네가 우리를 적이라 하고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왜 나하고 대화하려고 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게 눈길 맞추고 이러면 대충 분위기 파악이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돼? 불안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키신저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리쌍프라는 사람. 이거 아무도 이 사람은 미국 쪽인 모든 일체 안 만나주는데 키신저를 만나줘. 키신저를 만나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 키신저가 왜 가서 중국의 군사 장관을 만났냐 이거지.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왜 가서 키신저가 만난 사람이 지금 중요하다고요.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리쌍푸라고요. 중국의 최고 군사 장관을 만났잖아요. 국방부 장관 만났잖아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면 짐작이 오잖아요. 미국이 도대체 어디에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첫째. 그러니까 이게 대충 흐름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중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때부터 지금 이게 바이든 이어서 이제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지를. 지금도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미중 흐름의 쌍움에 있어서 하나는 무역, 그 다음에 기술, 세 번째 군사 이렇게 가요. 보통 패권 국가가 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중국이 나중에 패권 국가가 될까 이거 되게 질문하잖아요. 패권 국가라는 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무역 대국이 돼야 돼요. 무역 대국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나하고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내 파워가 세지잖아. 나하고 장사 안 하면 잘 살 수가 없어. 근데 중국이 이미 미국을 초월해서 2013년에 지금 무역 규모가 5조가 아니고서 6조 됐겠네요.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중국하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부분 국가의 제1 수출국이자 제1 수입국이에요. 옛날에 미국하고 장사를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하고 장사해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패권국가라고 하는 첫 번째 무역 대국이 돼야 돼요. 중국? 오케이. 이미 됐어요. 두 번째 제조 강국이 돼야 돼요. 이게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조 대국이 아니라 제조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은 제조 대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만들어낸 제조업 부가가치가 4조 달러. 4 trillion dollar. 근데 미국은 2.3조 달러. 그럼 중국이 제조 대국이잖아요. 세계 최고 제조 대국이죠. 그게 세계 생산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주면 중국은 4 trillion dollar, 4조 달러, 미국이 2.3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1조 달러, 독일이 8천억 달러, 한국이 4,500억 달러, 인도가 4천억 달러 이렇게 돼요. 딱 그림 그리죠. 이게 세계 제조업 생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 대국이지 제조 강국은 아니에요. 이 말은 또 뭐냐? 제조업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높은데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 첨단 산업의 핵심 설비들은 미국이 다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이런 장비, 중국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앞으로 패권국가 되려면 제조업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2015년에 했던 얘기가 중국 제조 2025라는 말 들어봤죠. 2025년에 중국은 제조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이 딱 봤더니 강국이 되겠다. 그럼 우리를 대체하겠다는 거잖아. 무슨 소리? 그때부터 딱 온 게 지금 미중 갈등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얘기 안 해요. 스마트 제조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러니까 주변 세력이 다 중국을 갖다가 견제를 하는 거야.
왜냐면 한국, 일본 다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쟤네 강국이 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안 써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조 강국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미국이 왜 대단해요? 미국은 전 세계 두 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하나는 군사, 하나는 금융.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금융 강국이 아니라 금융 약국. 금융이 안 돼. 특히 자본시장이 강한 국가가 돼야 돼요. 세계에서 자본시장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자본시장은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이 사실 자본시장 규모로는 세계 2위입니다. 자본시장 무슨 개념이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말해요. 주로. 파생도 있고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시장 규모하고 채권시장 규모 말하는데 중국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세계 2위 규모예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 그냥 한 5분의 1에서 많아봤자 뭐 3분의 1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중국 금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가 돼야 돼? 군사 강국이 돼야 돼. 근데 요거는 미국이 아직 판단 못 해요. 중국이 어느 정도 군사 강국인지. 그래서 중국도 만만치는 않아요. 중국이 군사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돼요? 중국이 제조 강국이 아니다. 금융 강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하기는 힘들다. 근데 미국이 봤을 때는 얘네 지금 이런 발전 속도로 지금 첨단 산업에서 그 AI 이런 거 중국이 더 잘하거든요. 인공지능, 배터리 미국보다 훨씬 잘해요. 이렇게 가다가 얘네 제조 강국이 되겠네? 동맹국을 딱 씌워서 야 쟤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군사 모르겠네? 막 기신서라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싸움은 아직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조금 퀘스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융. 중국 정부가 지금 금융시장 막 개방하면서 키우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을. 중국이 봤더니 미국하고 앞으로 대적하려면 자본시장 강국이 돼야 되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해서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 못 하잖아, 미국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 자본시장은 너무 작으니까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이 못 나오는 거예요. 중국 내 규모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키워야 되겠네, 자본시장을. 왜 미국이 이제 상장 못 하니까. 그러면 어디를 키우겠죠? 홍콩 자본시장과 중국 상해하고 심천 자본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물을 깊게 해야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순수 중국 국내 상장으로도 세계적 기업이 나오겠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게 자본시장 엄청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양상은 무역,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군사, 금융,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중국은 지금 제조업하고 지금 금융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데 군사는 판단이 아직 안 돼서 미국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지금 여러 가지 채널에서 아주 불길이 일면서 본의 아니게 전쟁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서로 간에 지금 긴장 상태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 한국 개인은 투자자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또 더 플러에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흐름을 읽어야 돼요. 저희 경험으로 그래요. 제 동창들도 사업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리바바 마윈이 똑똑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마윈이 지금 보고 알리바바 다시 창업해라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해요. 선정이 지금 요즘에 선정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똑똑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에서는 이래요.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해요. 그 사람이 똑똑하게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보통 투자 수익률이 좋은 80%는 섹터에서 옵니다. 섹터, 산업을 잘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해요. 종목을 잘 골라서 성공하는 줄 알아요. 주식 종목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줄을 일단 잘 서야 돼. 그 줄을 잘 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산업을 잘 선택한다는 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런 섹터에 몰려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 초전체가 왜 난리 났어요? 그게 양자 컴퓨터 막 미래, 반도체 미래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막 몰려가잖아요. 주가가 막 20-30% 뛰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할 때 한국 개인, 기업, 정부도 한국 국가라는 나라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한국 기업이 성공하려면 한국 개인이 성공하려면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흐름을 읽어서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예요. 근데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하나의 기둥으로 읽어야 중국의 보는 절반 눈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그 첨단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 읽어야 두 번째 눈이 생긴다 했잖아요. 여기 미중 갈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어디서 오냐 미중 갈등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 싸움이 누가 주도권을 갖냐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에서 특허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건 호주 국립연구소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 연구 결과 보고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섹터, 그리고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의 섹터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특허 비교를 했어요. 3-4개 섹터 빼고 다 중국이 월등히 미국보다 더 많고 미국이 대부분 2에서 3등이에요. 만약 중국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그것도 미국 국방부에서 용역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눈을 봤을 때 한국 기업은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안 놀잖아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놀잖아요. 한국 기회 없습니다. 아니 직접 노는데 한국이 왜 필요해요? 근데 둘이 안 놀면 한국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둘이 안 놀지만 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는 이미 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니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너 있어요. 이게 글로벌화라고 합니다. 이게 과거 20-30년 왔어요. 20-30년. 그러니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어. 근데 정치적으로 둘이 놀 수가 없어. 근데 경제는 이미 한 몸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제3기를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이 직접 놀다가 어떤 정치적 이들 못 놀아. 근데 경제는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한 번 스텝을 더 바꾸는 거지. 제3자를 통하는. 그 3자가 누구냐면 한국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오히려 기회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어쩌면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회가 왔다. 옛날에 한강 기적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지금 한강 기적을 만든 시대에서 운명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배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펙 국가라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과거엔 제일 중요한 에너지가 석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기후변화 위기가 지금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이란 같은 데는 체감 온도가 막 60도.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홍수 이런 게 지금 막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게 다 기후변화 문제예요. 그래서 친환경이 되게 중요한 이슈고 유럽이 제일 먼저 하는데 앞으로는 배터리가 핵심 자원이 돼요. 이제는 석유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쓰는 게 배터리잖아요. 이제는 배터리 오펙 국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배터리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중국이 1등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에요. 세 번째 일본이에요. 이 3국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이 온 거예요. 그때 일본 한국에 왔잖아요. 제가 그때 국빈 방문이 아니에요. 일하러 온 거예요. 바이든이 출장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한국,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게 배터리인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배터리 프리미엄이 있어요. 한국이. 이 배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오, 잘한다. 딱 그게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대놓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누구 거 써야 돼요? 한국 거 써야죠.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제일 잘하는데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해? 아까 말했죠. 제3국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에서는 한국 거 하자. 왜? 한국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하면 전 세계 다 인정해줘.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너무 좋은 거죠. 위위.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중국이 1등을 갖다가 같이 해서 세계 1등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한국의 제2의 한강 기적이 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웃긴 이야기 해줘요. 제2의 한강 기적처럼 국군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 한국 사람은 귀여운 거 몰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뭐 헛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든 사람의 주변에 항상 기회가 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 성공해요. 이유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가 그걸 갖췄을 때, 내가 그 눈을 갖췄을 때 그 기회 나하고 결합, 화학적 반응 딱 이렇게 해서 내가 팍 저기로 가요. 근데 기회는 계속 도는데 내가 그걸 못 봐. 그러면 그 기회는 그냥 기회가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어느 국가든 그 국가 주변에서 계속 기회가 계속 돌아요. 어떤 국가가 세계 첨단 국가, 세계 최고 국가라고 하냐? 그 리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그걸 탁 기회를 국군으로 만들어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회 100번 와도 그걸 이렇게 뭐 읽고 이러면 그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무조건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선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회가 돌고 있는데 그게 나의 그거하고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 나가볼수록 많이 알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매력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세계 민족 중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이게 센시티브하고 부지런하고 또 엄청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누구한테 앉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갖춰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재밌기까지 해요. 그래 엔터가 뜨거든요. 이게 이런 걸 가졌다라는 게 의외로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이게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민족하고 사실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 보완성이 되게 커요. 한국은 그런 걸 실제 하는 걸 잘해요. 딱 캐치한 다음에 팍 가는 건 잘해요. 제일 잘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저거다 하면은 최고로 잘해내요. 근데 중국은 뭘 잘하냐면 저거다라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읽는 거지. 그게 전략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성이 커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 잘하면 한국은 뭐가 좋아요? 양쪽에서 전략적 판단한 걸 가장 빨리 읽어서 가장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죠.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